프랑스어 관계심리 7권을 따라 읽고 나면 나는 관계를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남는다. 관계를 잘한다는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보다 내가 어떤 말투와 역할에 자주 갇히는지 알아차리는 일에 가까울 것이다. 자기를 지키는 말, 서로 기대는 힘, 피해자와 구원자의 역할, 조작과 착취, 애착과 유혹의 게임까지 한 줄로 이어 읽어야 할 것 같다. 7권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관계를 사람 좋게 버티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으면서 연결되는 연습으로 다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는 관계를 오래 마음의 선의로만 생각해 온 것 같다. 잘해주면 좋아지고 참으면 지나가고 설명하면 알아듣고 오래 함께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고 믿는 쪽에 가까웠다. 그런데 프랑스어권의 이 7권을 나란히 놓고 보면 관계는 그렇게 순하지 않다.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도움은 지배로 바뀌기도 하며 사랑은 게임이 되기도 하고 애착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묶기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독서는 관계를 낭만적으로 위로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관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게 만드는 쪽에 가까울 것이다. 자크 살로메의 나 자신이 될 용기는 나 자신으로 말할 용기를 묻고 우리를 살리는 관계는 인간이 혼자서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세운다. 크리스텔 푸티콜랭의 2권은 피해자, 가해자, 구원자라는 역할 놀이와 조작의 언어를 벗어나는 문제를 다룬다. 스테판 클레르즈의 심리적 흡혈귀는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관계를 알아차리게 하고 보리스 시릴니크의 관계의 표시가래는 애착을 인간 생존의 조건으로 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는 관계가 계산과 허용으로 변할 때 얼마나 정교하게 무너지는지를 드러내는 고전처럼 느껴진다. 자크 살로메의 나 자신이 될 용기에서 먼저 붙잡히는 말은 용기다. 여기서 용기는 큰 소리로 나를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내 안의 그림자와 오해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힘에 가까워 보인다. 의식적으로 소통한다는 말 속에는 성격의 어두운 영역, 관계의 함정, 타인과 나 자신 사이의 오해를 함께 보려는 태도가 들어있는 것 같다. 나는 이 대목이 관계 문제를 상대의 결함으로만 돌리지 않게 만드는 출발점으로 느껴진다. 소통이 어렵다고 할 때 나는 보통 말의 방법을 먼저 떠올린다. 더 부드럽게 말할 것인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어디까지 참고 어디서 말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런데 살롬의 방향은 조금 더 앞쪽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어떤 충성심에 묶여 있는지, 어떤 상처를 계속 재현하는지, 어떤 침묵을 좋은 성격으로 포장하는지 먼저 보아야 할 것 같다는 말로 남는다. 이렇게 읽으면 자기를 지킨다는 일은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닐 것이다. 내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쪽일 것이다. 싫은 것을 싫다고 느끼고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인정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억지로 지우지 않는 쪽에 가깝다. 관계에서 나는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려고 내 감각을 늦게 믿어온 것 같다. 나를 표현하지 못한 채 오래 버티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뒤늦은 폭발의 준비일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우리를 살리는 관계는 제목부터 방향이 다르다. 독립만을 성숙의 이름으로 삼지 않고 상호의존을 살아가는 힘으로 다시 본다. 연결과 의존을 긍정하는 관점 앞에서 나는 나의 오래된 오해 하나가 흔들린다. 강하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생각 말이다. 상호의존은 의존과 다를 것이다. 의존이 내가 내 삶을 상대에게 맡겨버리는 쪽이라면 상호의존은 서로가 서로의 회복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일 것이다. 이 차이를 놓치면 관계는 두 극단 사이에서 흔들린다. 나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으려다가 고립되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진다. 그 사이에 있는 더 현실적인 길을 보여주는 것 같다. 관계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은 막연한 위로가 아닐 것이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받아주고 나도 누군가의 불안을 함께 들어주며 서로의 생활 리듬과 감정의 무게를 조금씩 조절해가는 일은 실제로 삶의 체력을 바꾼다. 나는 여기서 관계를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돌보는 방식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좋은 관계는 늘 편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취약함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는 관계가 아닐까. 크리스텔 프티콜랭의 피해자, 가해자, 구원자는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역할을 정면으로 다룬다. 피해자, 가해자, 구원자라는 이른바 드라마 삼각형을 벗어나는 문제가 중심에 놓인다. 부정적이고 낙담하게 만드는 관계에 빠질 때 나는 어떤 삼각형의 게임 안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관점이 불편하지만 피해가기 어렵다고 느껴진다. 피해자 자리에는 억울함이 있다. 가해자 자리에는 통제와 비난이 있다. 구원자 자리에는 착한 얼굴을 한 우월감이 자리 잡아 있을지도 모른다. 무서운 점은 이 셋이 서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나는 피해자로 시작했다가 상대를 비난하는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믿다가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관계에서 내가 언제나 선한 위치에만 있다고 믿는 순간 나는 그 함정을 더 늦게 알아차릴 것 같다. 피해자, 가해자, 구원자를 따라가다 보면 나는 먼저 내가 자주 앉는 자리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억울함을 말하는 순간마다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기를 바라는 것인지 모아야 할 것 같다. 누군가를 돕겠다고 나설 때 정말 그 사람의 자유를 넓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물어야 할 것 같다. 관계를 바꾸려면 먼저 역할에서 내려와야 할 것 같다는 말이 조금씩 이해된다. 조작자에게서 벗어나기 역시 크리스텔 프티콜랭의 흐름 안에 있다. 조작은 가족, 직장, 연인, 친구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며 에너지를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조작자에게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작자라는 단어보다 해법은 존재한다는 말일 것이다. 나는 이 말이 단순한 낙관이라기보다 조작을 알아차리는 구체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남는다. 조작은 늘 마음이 거칠게 오지 않는 것 같다. 때로는 걱정의 말투로 오고 때로는 농담으로 오고 때로는 내가 너무 예민하다는 평가로 온다. 내가 느낀 불편함은 축소되고 상대의 요구는 합리적인 것으로 바뀌며 어느 순간 나는 내 판단보다 상대의 반응을 더 먼저 살피게 된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나는 내가 왜 지쳤는지도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조작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는 상대를 악마로 규정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내 감각을 되찾는 일일 것이다. 말이 끝난 뒤 내가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끼는지, 반복적으로 설명을 요구받는지, 내 거절이 늘 이기심으로 번역되는지, 관계가 끝날까봐 사실보다 상대의 기분을 더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 같다. 그런 신호를 생활 속에서 붙잡게 만드는 실용적인 독서가 될 수 있겠다. 스테판 클레르제의 심리적 흡혈귀는 제목이 강하다. 심리적 흡혈귀를 알아보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문제를 다루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자각을 포함하는 것 같다. 나는 이 마지막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빼앗긴 경험만 말하면 나는 언제든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에너지를 빼앗은 적은 없는지 묻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심리적 흡혈이라는 표현은 과장처럼 들리지만 내가 느끼는 감각은 꽤 익숙하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치고 대화가 끝났는데도 머릿속에서 상대의 말이 계속 돈다. 상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상대가 불행하면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이런 관계에서 친절과 소진을 구분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다. 심리적 흡혈귀를 따라가며 내게 남는 것은 방어의 정당성일 것이다. 거리두기, 대화 시간 제한, 반복되는 요구에 대한 짧은 답, 감정적 협박을 사실 확인으로 되돌리는 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더 중요하게는 내가 누군가에게 끝없는 인정과 관심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보아야 할 것 같다.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무한정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머무는 일일 것이다. 보리스 실리크의 관계 표식 아래는 애착을 더 깊은 층위에서 다룬다. 애착의 자연사라는 관점에서 아기와 부모 사이의 유대, 동물 행동학적 관찰, 태어나기 전과 뒤에 정서적 연결까지 함께 보게 된다. 나는 여기서 관계가 선택의 취향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일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애착은 약함의 증거가 아닐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리듬, 목소리, 시선, 냄새, 돌봄 속에서 자신을 조직해 간다는 사실일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일 수 있다. 다만 애착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이후의 관계에서 불안, 회피, 과잉 의존, 통제 욕구로 변형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앞의 조작과 심리적 흡혈을 읽은 뒤에 더 중요해진다. 모든 의존을 위험으로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물러날 것이다. 모든 연결을 사랑으로 보면 나는 위험한 관계까지 붙잡을 것이다. 애착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를 묶는 관계와 나를 살리는 관계를 구분하는 감각을 배우는 일일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친밀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어떤 거리에서는 불안해지고 어떤 거리에서는 숨이 쉬어지는지 조금 더 천천히 살펴야 할 것 같다.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는 앞에서 보는 관계의 위험을 소설 속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1782년에 발표된 서관체 소설이라는 형식 속에서 175통의 편지는 발몬과 메르테유가 귀족 사회 안에서 벌이는 유혹과 조작을 따라가게 한다. 나는 이 고전이 관계 심리의 흐름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진다. 편지라는 형식은 특별하다. 편지 속에서는 자신을 꾸미고 상대를 겨냥하고 제3자에게 보일 얼굴을 만들 수 있다. 말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전략이 된다. 발몬과 메르테유에게 관계는 만남이 아니라 장기판에 가까워 보인다. 상대의 마음은 존중할 세계가 아니라 움직일 대상이 되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승부가 된다. 위험한 관계를 읽으면 조작은 현대 심리학의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인간관계의 오래된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의 욕망을 읽고 약점을 잡고 평판을 관리하고 자기 감정을 연기하는 방식은 시대가 달라도 낯설지 않다. 그래서 이 고전은 단지 위험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말이 윤리를 잃었을 때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처럼 읽힌다. 나는 이 7권을 흩어 읽기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읽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된다. 먼저 나 자신이 될 용기로 내가 나를 어떻게 말하지 못하는지 본다. 그 다음 우리를 살리는 관계로 관계를 끊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살아가는 조건으로 다시 세운다.
그런 뒤 피해자, 가해자, 구원자로 내가 반복하는 역할을 확인하고 조작자에게서 벗어나기로 조작의 실제 신호를 살핀다. 그 다음 심리적 흡혈귀는 에너지와 경계의 문제로 넘어가게 해준다. 관계가 나를 살리는지 소진시키는지 몸으로 확인하는 단계다. 다시 애착의 근원으로 내려가 내가 왜 어떤 관계에 약한지 생각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관계를 읽으면 앞에서 배운 개념들이 소설 속 인물과 언어로 드러난다. 개념이 장면으로 바뀌는 셈이다. 이 흐름 끝에서 내게 남는 결론은 단순하다. 관계를 바꾸려면 상대를 분석하기 전에 내가 관계 안에서 맞는 역할을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나를 말하지 못하면서 친절하다고 믿었고 의존이 두려워 연결을 폄하했으며 때로는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를 좁혔을지도 모른다. 또 누군가의 조작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내 감각을 의심했고 에너지가 고갈되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했을 수 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읽고 싶다. 관계에서 불편함이 생기면 곧장 참거나 끊기보다 내가 어느 역할에 들어갔는지 먼저 보아야겠다. 내 말이 너무 늦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의 요구가 내 경계를 계속 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 그 사람의 선택권을 줄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겠다. 관계는 나를 희생시키는 시험도 아니고 내가 타인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술도 아닐 것이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일에 가깝지 않을까.